네, 이어서 정보 표현과 패키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2장까지 살펴본 추가 지표까지 해서 이런 지표들로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정보 제품 또는 이 기술정보 제품의 약자인 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테크마이닝 제품은 원시 실증 기술 정보, 즉 지표에서 파생된 부가가치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도한 사용자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테크마이닝을 통해 개발된 기술 혹은 제품들을 어떻게 소비자들, 엔드 유저,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결국 성공적인 테크마이닝 프로세스로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3장에서는 정보를 표현하고 패키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플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지표들을 결합을 해서 보다 풍부하고 비교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X축에는 기술 상태를 표시하고 Y축에는 변화율을 표시를 해서 비교하려는 조직의 수와 그 집중도에 따라서 이 4사분면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운스트림 경제활동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대상 영역에서 특허 그리고 이 수익 및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쟁자 집합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외부 R&D 전망을 내부 R&D 프로젝트에 선택적으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화된 기술은 나사가 목표 기술 시스템에 필요할 때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어떤 기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정보들을 지금도 계속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정보 시각화는 훨씬 더 풍부한 시각화 가능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주목받고 중요한 스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화는 그냥 가치 있는 접근 방식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언어, 그리고 분석, 그리고 공간지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대상이 되는 청중에게 가장 잘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보 패턴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텍스트나 표 혹은 이 그림 등이 잘 요약되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테크마이닝은 서면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 언어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 레코드를 제시하면 사용자가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일련의 추론을 따라 분석한 화면 링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용 패턴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자동 문서 분류, 관련 문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콘텐츠 패턴을 더욱 쉽게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자연어 처리 기술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짧은 요약을 생성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내용을 추상화하는 기술을 통해 본문의 빠른 요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개발했던 벤티지 포인트가 PCA를 통한 클러스터 생성으로 이런 요약, 추상화에 대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살펴볼 이 분석 기술은 목록, 행렬, 배열로 표시될 수 있고 목록은 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행렬은 두 개의 목록을 결합하고 대화식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위 주제를 이 행렬로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 또는 프로필은 다차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저자의 프로필은 각 조직의 소속이나 사용된 주요 키워드, 이미지 출판물에 대한 분포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간 인텔리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공간 기술은 많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패턴과 상호관계를 전달합니다. 이 공간 기술에 대한 예시로 3D 디멘전 혹은 페이턴트 맵 이런 것들이 이 공간 인텔리전스에 속하는 그런 테크닉이 될 수 있는데 공간 기술 중에서도 이 지도는
과학 및 기술 발견의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묘사된 항목 그리고 사이 거리는 관련성을 전달하고 이 항목은 문서 또는 키워드, 분류 혹은 이 연구 기관을 포함한 인덱스 용어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엣지는 노드 간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대상 사용자들이 이런 공간 인텔리전스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표현 방식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립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립팅은 비주얼 베이직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테크닉인데 분석을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핵심인 기술 관리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 지원이 되고 테크마이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에서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해서 위키백과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액티브 스크립트 언어이고 자동화 도구 검색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트 컨트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를 위한 언어로 이 메모장을 통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그 노트패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봤던 정보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앞에서 다루었던 QQQ 기업과 CCC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련한 사이드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이드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작은 회사 CCC의 여기서는 제가 CCC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이드바에서는 소문자 QQQ입니다. 이 작은 회사 CCC의 역량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CCC의 모든 특허들을 식별하고 해당 타겟 기술인 전자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특허에 대해서 강조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통해서 추출한 특허 레코드의 새로운 하위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발명가를 매핑하고 나열하고 이 영역에서 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고 누구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식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술에서 작업하는 핵심 팀 혹은 그 연구자들을 잠정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을 했다면 그들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특허나 논문 DB에서 검색을 수행하고 그 한 페이지짜리 편집물로 통합을 해서 얘네랑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기술을 살 거냐 말 거냐라는 핵심 포인트를 끝날 수 있도록 잘 문서화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지표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관련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 하나의 복합 프레젠테이션으로 통합을 하면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가 빠르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13.1은 연료전지에 대한 원페이지를 보여주는데 기술의 특정 측면을 주도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어떻게 회사들을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와 주요 회사를 비교하는 표도 있고 결론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잘 담아서 한눈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책에서는 세부적으로 이 그래프는 뭘 뜻하고 저 표는 뭘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여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원페이지 안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담으려면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페이지에 담았다라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나 기업 현황, 경쟁사 비교, 성과물, 위기와 기회 혹은 내외부 위협 등이 페이지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크마이닝의 핵심은 우리가 생성하는 정보를 기술 의사결정자인 R&D 리더, 선임연구원, 그리고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디렉터, 기술 이전 전문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매니저는 결국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기술 관리자는 하드 데이터와 좋은 분석 결과보다는 보다 직관적인 것과 전문성에 훨씬 더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경험적인 정보나 전문가 의견에만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테크마이닝 결과와 전문가의 균형을 조금 잘 잡아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14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다음 단계인 패키징, 이 딜리버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테크마이닝 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급이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리긴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급이란 거의 전달 그리고 공유 수준에 불과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복붙을 하고 혹은 VP 리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고 동기화를 통해 여러 기술이나 경쟁 업체의 프로필을 비교 혹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그 상태 유지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화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쉽게 공유하고 그 동기화할 수 있는 툴의 개발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패키징인 정보들은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스템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은 표준 지표 세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잘 인식된 일련의 지표를 갖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해될 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뤘던 매니저들, 그 상위단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수용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총 12가지 그 주요 기술 관리 문제들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술 영역에서 누가 중요한 IP를 갖고 있냐, 두 번째는 중요한 IP를 가진 특정 회사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ABCD의 세부적인 꼬리 질문들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사는 R&D를 특정 기술에 집중하고 있냐, 그들은 적극적으로 출판하고 특허 출원하고 있나, 혹은 그들은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나, 그리고 언제 특정 기술 분야에 진출했는가 등등이 2번 질문에서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두 가지 질문들 혹은 위에 두 가지 질문들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면 나중에 이런 ABCD 같은 세부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던지고 해결함으로써 이 체계화를 통해 기술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에서는 테크마이닝 정보 표현을 사용하는 예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로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자는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R&D 영역에서 잘못 배치되거나 왜 누락된 것처럼 보이냐 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크마이닝의 대응이 설득력이 부족하면 전체 분석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마이닝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때에는 의도한 사용자가 이런 종류의 분석에 얼마나 친숙한지 알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그런 사용자라면 주의해서 보다 설득력 있게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공 사례입니다. 조지아텍은 이 AI 분야에서 새로운 우수센터를 개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계획 담당 부사장은 제안된 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 테크마이닝은 이 국방 AI 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10개의 하위 주제를 매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 조지아텍 내에서 활동적인 주요 플레이어들을 식별하는 데에 이 테크마이닝으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몇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테크마이닝으로 제시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조지아텍에 제출을 했지만 이들은 테크마이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 제시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졸업생이나 교수진 같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전문 지식에 접근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테크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연구 주제를 식별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13.2는 하나의 R&D 프로파일링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그림은 데이터 분할 그리고 세그먼트 데이터 분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데이터 통합 이 세 가지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복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스플리팅 분할 레코드의 총 146개 중에서도 41개의 데이터만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고 데이터 통합은 20개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는 각각 68개의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데이터 프로필은 이런 많은 데이터셋의 데이터 마이닝의 특정 주요 연구 추진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가 분석을 위한 단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할과 통합에 관심이 있는 연구원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각각 딥러닝에 대한 셋, 머신러닝에 대한 셋 등등 이런 이 네이밍이 지정이 되어서 랜드스케이핑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 연구 주제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오버뷰 형식으로 데이터의 조감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책에는 예시가 하나 더 나와 있긴 하는데 고2 R&D 관리자가 테크 마이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던 탱크 엔진용 세라믹 재평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이 원페이지의 지표값들을 이용해서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표현해서 설득한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차별점은 없는 내용이라 이 자료에는 담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책 28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챕터 13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드리고 테이크홈 메시지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테크마이닝의 핵심으로 각종 기술관리 문제들을 수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 앤서링을 하면서 기술정보 제품 TIP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를 하길 이런 13장의 내용들은 초기 연구 영역에 불과하고 다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적 지표를 사람들의 지능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테크마이닝의 구성에 대해 요약하자면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기술관리 문제의 해결, 특정 질문, 경험적 질문,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는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시각화로 테크마이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테크홈 메시지입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이 테크마이닝은 해결해야 될 기술관리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 이 표 13.2는 테크마이닝 앤서링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목록을 제시한다. 또 이 혁신지표는 경험적인 정보를 기술 혁신 프로세스와 연결해서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혁신지표는 기술의 성숙도나 맥락, 시장 전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술정보 제품 팁의 문서 기반 전달은 최종 사용자에게 쉽게 보여질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도록 잘 패키징하고 딜리버리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챕터 13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